결산 관련해서 종합 케이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이렇게 분계나 이런 해답이 다 적혀 있지 않으시죠? 다 빈칸으로 돼 있으시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혼자 스스로 이렇게 쭉 장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꼭 한번 직접 한번 써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거래부터 한번 보시죠. 자,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분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 보시면은 11월 1일에 당사는 상기업으로 11월 1일 현금 5천만 원을 투자받아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자, 투자받은 거니까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11월 2일 날 상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자,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3일 날 상품을 2천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11월 3일 날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자, 주의할 거는 상품을 매출했을 때 바로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 처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매출원가는 기말에 우리가 수정분기를 통해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1월 4일입니다. 종업원 월급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자, 11월 5일 날 보니까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3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업무에 쓰는 컴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처리를 하죠.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자,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미지급금, 외상 매입금 그러시면 안 되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기중에 거래가 발생하면 이렇게 분계장에다가 해주시는 거죠. 자, 그다음 분계한 다음에 우리가 티계정 원장에다가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금액을 집계 한다라고 했었고, 그거를 전기라고 했었죠. 자, 상대 계정 표시하는 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걸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일 날 현금 5천만 원 차변에 증가됐으니까 현금 장부에다가 11월 1일 날 5천만 원 증가됐다라고 전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이 증가됐죠? 그러면 자본금 티계정상에다가 11월 1일 날 대변에 5천만 원 자본금에다가 또 전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1월 2일 날 상품 1,000만 원 자산이 증가했죠? 그러면 상품 특이정상에 11월 2일 날 자변에 1,000만 원이라고 전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그럼 현금 특이정상에 대변에 1,000만 원 날짜 적고 금액 1,000만 원 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3일 날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자산이 증가했죠? 외상 매출금 특이정상에 차변에 11월 3일 날 2천만 원이라고 그대로 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변에 상품 매출 2천만 원. 그러면 상품 매출 특이정상에 대변에 상품 매출 2천만 원이라고 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연습장이나 또는 교재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꼭 같이 수업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습장에다가 한번 해보시고 교재에다가 한번 더 반복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700. 그러면 급여라는 특이정상에 차변에 11월 4일 날 700이라고 전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현금 700만 원. 자, 그럼 현금 특이정상에 11월 4일 날 대변에 700만 원이라고 전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11월 5일 날 차변에 급여 300만 원. 그러면 비품이죠. 비품 300만 원. 그럼 비품 특이정상에 11월 5일 날 300만 원이라고 비품을 그대로 옮겨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미지급금 300이죠.
그러면 미지급금 특이정사항에 11월 5일 날 대변에 300만 원이라고 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회계상의 거래를 우리가 분개를 하고 이 분개한 것들을 각각의 특이정 원장상에다가 그 해당 위치에 그대로 금액을 집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증감 내역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현금은 올해 한 해 동안 5천만 원이 증가하고 1,700만 원이 감소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특이정사항의 차변과 대변에 분개되어 있는 숫자들을 집계하는 거. 이게 이제 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이 분계장에 차변의 합계와 이 대변의 합계를 다 더하면 당연히 똑같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똑같은 양쪽의 금액을 동일하게 차변에 쭉 이쪽에 다 더하고요. 대변에 이쪽에 쭉 다 더하면 양쪽이 어떨까요? 그렇죠. 당연히 양쪽은 합계가 동일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차변과 대변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양쪽에 같은 숫자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양쪽의 숫자가 같은지를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시산표입니다. 자, 그러면 시산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죠, 같이. 자, 이건 잠깐 지웠다가 다시 한번 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산표인데요. 자, 이제 기말 수정 분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시산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금 특이정을 보시면 차변의 합계가 5천이죠. 그리고 대변의 합계가 1,7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차변의 합계가 5천, 대변 합계가 1,700.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의 증가를 하고요. 당연히 차변의 금액이 더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많은 쪽에다가 잔액을 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상품을 보니까 상품 차변의 합계가 1,000만 원이고요. 대변의 합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 차변 합계가 1,000만 원, 대변 합계는 0이죠. 그럼 상품 자산이 1,000만 원 증가했고 감소된 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부상으로는 상품이 잔액이 1,000만 원이 차변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외상 매출금을 보시면 자, 외상 매출금 차변 합계가 2천, 대변 합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차변 합계가 2천, 대변 합계는 없죠. 그럼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니까 당연히 차변의 잔액이 2천이 남게 됩니다. 자, 비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품 보시면은 차변 합계가 300, 대변 합계는 없고요. 그대로 여기 집계를 해보는 거예요. 차변의 비품 합계가 300, 대변 합계는 없고요. 잔액은 그럼 300이 있겠죠. 그죠? 비품도 자산이니까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된 건 없으니까 이 300만 원이 잔액이 남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부채, 미지급금. 자, 대변의 합계가 300이고 차변의 합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미지급금, 대변의 합계가 300이고 차변의 합계는 없습니다.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대변의 증가가 되는 거고 차변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지급금 대변의 증가된 건 300이고 감소된 건 없어요. 그럼 미지급금 갚아야 될 부채의 잔액도 3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는 대변에 증가하니까 대변에 더 금액이 많겠고 잔액도 많은 쪽에 대변에 잔액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본금도 한번 같이 보시죠. 자본금 대변의 합계가 5천이고요. 차변의 합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의 대변의 합계는 5천, 차변의 합계는 없어요. 그럼 잔액도 그렇죠. 자본금도 자본이고요.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감소가 없으니까 자본은 대변의 잔액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도 한번 볼게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2천만 원, 차변은 없어요. 그러면 상품 매출 대변 합계가 2천, 차변 합계는 없습니다.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니까 대변의 잔액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급여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차변 합계가 700, 대변 합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급여라는 비용이 차변 합계가 700,
대변 합계는 없고요. 급여는 차변에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이 되고 당연히 비용은 차변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다 더해 보시면 같죠. 또 차변의 잔액의 합계와 대변의 잔액의 합계를 더해 보셔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걸 우리가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것이에요. 또 전체적인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전체 금액을 한눈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산표를 우리가 작성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수정 전 시산표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기말에 회계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죠. 기말 수정 분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기말 수정 분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걸 지웠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말 수정 분계 5가지를 제가 사례를 여기다 해놨는데, 자,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를 보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지금 수정 전이잖아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현금이 3,300이 잔액이 있다고 돼 있는데 진짜로 현금이 금고에 3,300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금고에 3,200밖에 없다. 100만 원은 없어졌대요. 그러면 100만 원을 없어진 거를 뭐 잡손실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현금 자산이 진짜로 3,300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상품. 자, 상품이 지금 여기 장부상으로는 1,000만 원이 잔액이 있지만 실제로 창고에 가서 상품이 1,000만 원이 남아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상품이 100만 원밖에 창고에 남아 있지 않다. 그게 진짜로 만든 금액이다 그러면 900만 원은 팔려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출원가에 대한 기록을 또 추가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지금 잔액이 2천이 있어요. 자, 이런 외상 매출금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손을 추정해서 또 대손 충당금을 또 설정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비품을 연도 중에 구입을 했다면 이 비품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하는 데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면 비품 자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비품 사용으로 인해서 가치가 감소된 감가상각 비용을 적절하게 또 대응시켜 줘야 되는 문제도 있죠. 자, 그리고 미지급금 이게 진짜로 갚아야 될 이 잔액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결산 시점에서 진짜로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적정한 것인가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12월 말일자로 추가로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분계를 우리는 결산 정리 분계 또는 기말 수정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지만 우리 회사의 적정한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정전 시산표 이 상태로는 정확한 성과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성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기말 정리 사항들이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창고에 가서 지금 상품이 수정 전 시산표상에 1,000만 원이라고 잔액이 되어 있는데 창고에 가보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상품은 100만 원이 딱 맞아요. 그러면 900만 원이 지금 연도 중에 팔려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만큼 상품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수정 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 자산이 감소하면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창출한 거죠. 그럼 이 상품 매출 수익 2천만 원에 직접적으로 대응이 되는 비용인 것이고 이 비용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 매출 원가를 추가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품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비품을 11월 5일 날 3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3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지금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여기 지금 제가 날짜를 표시 안 했지만 지금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비품 300만 원에 우리가 11월 5일 날 취득을 했는데
11월 달, 12월 달 두 달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수익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감가상각 비용으로 비용을 대응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회사에서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있고요. 내역 연수는 5년입니다. 잔존 가치는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취득일은 11월 5일이고요. 감가상각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서 내역 연수를 나누는 건데, 잔존 가치가 없다고 했으니까 취득원가 300만 원 나누기 내역연수 5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 300만 원 나누기 5년 하게 되면 60만 원. 1년에 6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11월 5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11월하고 12월 두 달만 쓴 거잖아요. 월화 상각한다고 그러면은 12분의 2만큼만 상각을 하는 게 맞겠죠. 1년에 60만 원이면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이제 5만 원이니까 두 달만 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0만 원만 감가상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으로 해서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반영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또 해야 될까요? 보니까 세 번째는 대손을 한번 예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채권 잔액의 1%로 추정이 된다. 그럼 지금 채권 잔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럼 2천만 원의 1%면 2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대손 추정액만큼 우리가 연말에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해주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해당 채권의 차감 계정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 다음 연도에 대손이 확정이 나면 이 충당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부족한 거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주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대손 예상에 대한 기말 수정본계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업원이 있을 텐데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예상해 보니까 100만 원이 예상이 돼요. 가정을 한 거죠, 제가.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자, 퇴직금을 지급한 건 아니지만, 종업원이 근무한 기간에 우리가 비용을 대응시키는 거니까,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죠. 자, 이건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기말에 수정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가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세가 50만 원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차변의 소득세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소득세는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해요. 그래서 12월 30일의 시점에서는 아직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기말의 수정 분계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말 수정 분계를 한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는 재무제표 등을 확정할 때는 손익계산서를 먼저 조회해서 당기순이익을 확인하고요. 법인회사다라고 한다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들어가서 어, 당기순이익을 반영해서 전표 추가를 통해서 마감 분기를 하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로 이제 확인을 하는 이런 순을 거치는데 참고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산회계 2급은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교재에다가 써놓으시면 이건 법인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법인만 해당이 된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참고로.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요. 거기서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서 마감 분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이제 이 당기순이익이 자본에 반영되게끔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추가한다는 거. 이건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가 조금 중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법인 사업자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기말 수정 분기를 통해서
마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순서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말 수정 분계를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말 수정 분계를 우리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바로 반영하기 전에 우선 시산표에 이 금액들을 반영한다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밑에처럼. 이거는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죠. 수정 후 시산표.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가 900만 원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이 이렇게 설정이 됐고, 그리고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추가가 됐어요. 20만 원이.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비품 바로 밑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이 설정이 됐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도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세 비용에 대해서 5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대변에 50만 원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차변에 100만 원만큼 반영이 됐고요.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또 동시에 대변의 부채가 인식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수정 전 시산표와 다르게 기말 수정 분계들이 또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기말 수정 분계도 양쪽에 같은 숫자를 분계했기 때문에 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이 잔액이든 합계든 같다라는 것이죠. 양쪽의 숫자가. 이게 만약에 같지 않다고 그러면 뭔가 금액을 잘못 기입을 한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식부기는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를 마감해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파악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그려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지금 대변에 2천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은 상품 매출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 파란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부터 소득세 비용까지 비용이 차변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익과 비용은 다음 연도가 되면 잔액이 2월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이런 수익과 비용을 마감 분기를 통해서 집합손익을 설정해서 당기순이익을 자본에 반영하는 그런 마감 분기를 해줘야지만 이 수익과 비용이 다음 연도로 2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우선은 이 상품 매출, 요 빨간 색깔에 요 2천만 원에 대한 이 수익이 대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수익을 차변으로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 매출이라는 이 수익을 대변에 있는 것을 차변으로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부터 소득세 비용까지 차변에 있는 이 비용의 잔액들을 대변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뭐를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대변과 차변에다가 뭔가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마감을 위한 거니까 여기다가 집합손익, 수익에 대한 집합손익, 이런 파란 색깔 비용에 대한 집합손익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손익 2천만 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발생된 총 수익을 의미하겠죠. 이 밑에 집합손익 1780만 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발생된 그렇죠. 총 비용을 의미할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수익이 지금 더 크죠? 집계를 해봤더니 비용이 1780, 수익이 2000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가 나세요? 22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이 220만 원만큼 대변의 총 수익이 더 많이 집계되었죠. 그러면 이 220이라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 더 많이 수익이 짓게 되어 있으니까 요 220만 원만큼을 집합손익을 차변으로 분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220은 뭘 의미하겠어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그렇죠, 당기 순이익을 의미할 거예요. 이 당기 순이익을 어디다가? 그렇죠, 자본금에다가 대체해 주는 겁니다. 자,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익여금으로 대체를 해주는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여금으로 따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자본금으로 대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 집합손익, 이 집합손익, 이 집합손익이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대변에 있던 대변에 있던 이 상품 매출 수익을 차변으로, 차변에 있던 비용들을 대변으로,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당기순이익만큼을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반영하는 이 분계, 이걸 마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한번 양식을 보면 이렇게 기말 시점이라는 시점이 있고 여기 이제 회사명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보니까 현금 3,300, 상품 100만 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는 대손 충당금이 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품 바로 밑에는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채권의 차감 계정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해당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의 합계를 내보는 거예요. 자, 부채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미지급금, 미지급세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미지급금이나 미지급세금은 유동부채가 되겠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부채가 이렇게 집계가 됐고, 이제 자본금. 자, 자본금 5,2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220은 처음에 우리가 자본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5천만 원을 투자 받았었죠. 근데 22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을까요? 그렇죠. 220이 늘어난 것은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20이 더 늘어난 이유는 손익계산서상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5,220만 원 안에는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이 220이 마감을 통해서 이 자본금에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니까, 자, 우리 손익계산서의 보고식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상품 매출에서 상품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상품 매출원가 900만 원은 우리가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상품 재고를 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기말상품 재고라는 거, 이 기말상품 재고 금액 100만 원은 재무상태표의 상품의 기말 시점의 재고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또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를 다 더해보면 830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그렇죠, 영업이익이 나오죠. 1,100만 원에서 830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인가요? 270만 원이 영업이익이죠. 이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소득세 비용을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걸 또 이해하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산과 관련된 종합 케이스 문제를 봤어요, 여러분. 자, 이거 강의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이 장부가 작성되는 흐름을 몇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메모해서 한번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산 관련해서 종합 케이스를 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